안녕하세요. 퇴직금 지킴이 노마드 퇴직금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20대건 30대건 한 30대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30대 정도에 내가 정말 죽도록 열심히 일을 해서 3억 정도를 열심히 모았어요. 그런데 그 3억을 모았는데 드는 생각이, 나 진짜 잘못 살았네. 내 생각 완전 잘못됐어. 나 망했어. 우리가 지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사연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요. 저의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정말 요즘은 부동산 얘기만 하면 정말 좀 우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 부동산 얘기 안 하고 싶은데 또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 투자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사회 초년생 분들은 그냥 뭐 길라잡이라고 그냥 그 정도 생각만 해주시고 같이 한번 호흡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기사를 봤어요. 3억을 열심히 모았는데 나 진짜 잘못 생각했구나. 나 망했어. 30대 후회라는 기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사를 보시고 와, 정말 30대에 3억을 모았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열심히 사신 분이거든요. 물론 그 3억이 집에서 받은 걸 수도 있지만 집에서 받았다고 한다면 이렇게 열심히 모았다고는 얘기는 안 하겠죠. 그럼 내가 진짜 취업을 해서 정말 몇 년 동안 뼈 빠지게 해서 이렇게 모았다는 건데 이 정도면은 저는 엄청나게 훌륭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은 야, 나 진짜 나 폭망이야.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그리고 우리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기로 할게요. 자, 보시면 30대 후반 A씨는 되도록 대출을 적게 받기 위해 직장 생활을 시작한 후에 알뜰살뜰하게 살면서 3억을 모았대요. 그러니까 30대 후반이라고 하면 뭐 거의 40대가 됐다고 이제 보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빠르면은 요즘 취업도 너무 어렵다 보니까 한번 보세요. 생각을 해보면 좋겠죠? 한 27살에 취업을 한다고 가정하고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요즘에 더 늦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뭐 38이에요. 한 10년 동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3억을 모은다는 건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그 3억을 나누기 120개월을 하면 이게 얼마죠? 월 250만 원씩 1년이면 3천만 원이고요. 그렇게 10년을 모으면 이 3억이라는 돈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례에서 정확한 내용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제가 봤을 때 10년 정도 를 250만 원씩 그냥 산술적으로 그냥 본다면 이렇게 해서 10년 동안 모은 거예요. 그러면 월급이 이거보다는 충분히 더 많을 수 있겠고 아니면 월급이 뭐 300, 350이더라도 소비와 지출을 완전하게 통제하면서 이것들을 모았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20대 초반, 30대 초반 분들 이제 보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느껴야 될 게 있어요. 자,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사회생활을 먼저 시작하거나 그 다음에 결혼을 먼저 시작하게 되면 먼저 이러한 경제적인 목표를 세울 수밖에 없는 거고 나이가 똑같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저축액을 똑같이 할 수도 없는 거고 소득이 똑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느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사회생활을 언제 시작했냐도 중요하지만 돈을 모으는 속도의 차이가 굉장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분은 제가 봤을 때 지금 정말 열심히 모으신 분이에요. 이분처럼 내가 지금 저축을 하지 않는다. 그럼 먼저 그것부터 해야 된다는 게 저는 우선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기사에서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이분이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최근에 뭐가 쏟아졌어요? 대출 규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제 영상에서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정부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잡기 위해서 지금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물론 잘못된 현상 아니에요. 정부에서 바람직하게 가고 있는 건데 지금 중요한 건 상대적 박탈감이 계속해서 커가는 시점이라는 거죠.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 이 상대적 박탈감은 어디에서 가장 많이 느끼느냐? 뭐 주식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뭐 다른 금융상품도 있지만 부동산이 가장 많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크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다. 그래서 지금 대출 규제가 쏟아지는데 대부분 부동산에 대한 초점들이 어느 정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분이 얘기하는 거 뭐냐? 3억을 내가 진짜 뼈 빠지게 해서 모았는데 난 잘못 생각했어. 망했어. 왜? 지금 이분은 지금 집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거에 지금 투자를 했던 분들, 그 다음에 과거에 집을 샀던 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레버리지를 많이 끼고 대출을 많이 끼고 집을 샀는데 지금 어떠한 분들은 2억 집을 샀는데 지금 그게 만약에 8억이 됐어. 그럼 6억을 뛴 거잖아요.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 뼈 빠지게 정말 안 먹고 안 쓰고 저축을 많이 해서 3억을 모았어요. 그럼 누가 더 결론적으로 보면은 지금 나은 상황인 거냐고요. 물론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누가 더 나은지 그것들은 상황에 따라 다른 걸 수 있지만 이분이 보기에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대적 박탈감이 우리 지금 옆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사례는요. 최근 공기업에 취업한 20대 B씨는
B2, 빚내서 투자를 위해서 대출 알아보고 있다. 이거 지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20대들이 신용대출을 많이 내서 주식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자산 가치가 하락이 된다고 한다면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게 다 리스크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 뭐 부동산 대출부터 해서 일반 신용대출도 계속 옥죄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공기업에 취업한 20대 B씨는 뭐예요? 지금 알아보는 거예요. 왜? 남들이 하고 있으니까. 자, 공제에는 물론 시중은행에서도 연봉만큼의 대출을 받아 9천만 원을 확보할 계획이래요. 지금 웬만한 시중은행들은 연봉 한도 내에서 지금 대출을 하죠. 예전에는 곱하기 2까지 가능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레버리지를 많이 쓰다 보니까 가계부채에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금 판단을 해서 지난달부터 계속 이런 것들을 옥죄고 있는 수준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모인 투자금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채권 비중이 높은 포트폴리오를 굴릴 예정이래요. 그러니까 이분 나름대로도 재테크를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B2를 하고 있는데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감내한 투자를 하지만 너무 많은 리스크는 싫다는 거죠. 그래서 연수익 7%를 기록한다면 한 2달치 월급을 벌어들일 정도로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연수익 7%를 기록하는데요. 물론 이게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연수익 7%가 안 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 채권으로 7%는 모르겠네요. 이게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연수익 7%는요 낮지 않은 거예요. 높은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그런데 채권으로만 7%를 바란다? 모르겠습니다. 이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쪼록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든 지금 뭔가를 우리가 빚을 내서 투자하려고 하고 있다. 왜? 내가 버는 속도와 버는 금액은 정해져 있으니까요. 거기에서 크게 내가 뭔가를 바꿀 수 없다는 게 굉장히 우리가 어떻게 보면 현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자가 낮은, 그리고 상대적으로 최근에 2, 3년 동안 성공한 그러한 주변 사례들을 보면서 이 정도면 가능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지금 B2와 연끌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쁘다, 나쁘지 않다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해도 되죠, 물론. 하지만 이게 지금 과거에 성공 사례의 경험만 본다고 한다면 실패의 사례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들어갔을 때 그 리스크는 오로지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을 수는 좀 있다는 점, 그런 점들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2030 청년층이 영끌과 B2에 나서면서 전체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 이거는 좀 제가 봤을 때 조금 뭐 어떻게 보면 통계를 부풀려지게 해석한 경향이 없지 않나 싶은데 이러한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가계대출도 지금 은행 중심으로 들어가는데 20대는 지금 부동산 관련 대출은 많이 안 나겠죠. 신용대출 건수 소액으로 이제 많이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것들도 물론 비단 긍정적인 영향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반드시 현재 주식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최근에 3, 4년 동안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는 거는 어느 누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어떠한 시장이든 간에 조정이라는 국면은 반드시 오게 돼 있고 그 조정이라는 국면에서 내가 무조건 그 국면에서도 성공을 계속적으로 실패 없이 하느냐, 그거는 장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이 영상을 보시는 20대, 30대 초반 분들이시라면 물론 저는 투자를 하는 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 또한 과거에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를 하지 못한 후회 아닌 후회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한테 기회가 전혀 오지 않는다, 그런 생각으로 투자를 하지 않으셨으면 저는 좀 좋겠습니다. 최근에 주담 대출도 그렇고요, 신용대출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데 이 심리는 뭐다? 앞으로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계속적으로 자산 가치가 상승된다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최근에 어느 누가 대출을 받으면서 내 자산 가치가 하락하길 기도하겠습니까? 절대 안 그래요. 말은 그래 나 최근 1, 2년 동안 좀 빠져도 괜찮아 라고 하지만 만약에 내가 들어갔던 주식이라든가 내가 지금 보유하게 된 부동산의 가치가 생각보다 많이 빠지게 된다면요, 그 리스크 굉장히 감당하기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금리 리스크 어떤 분들은 없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일정의 자산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해당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일정한 서민분들이나 내가 월급이 뻔한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는 이 금리 리스크가 지금 어떠한 일정 순간이 되면 이거 감당하기도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금리가 지금 높은 시점에 뭔가를 꼭 매매해야 되냐 사야 되냐 말아야 돼, 그 개념보다 각자의 상황과 각자의 조건, 환경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투자의 목적입니다.
내가 만약에 금리가 조금 부담된다고 하더라도 나 이거 10년 동안 보고 들어가는 부동산이야 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이자를 감당할 내 월급 포트폴리오가 된다면 그건 문제 없어요. 하지만 대부분 단기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생각하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20대건 30대건 40대건 50대건 모두에 다 고충이 있을 거고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방향성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좀 정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3억을 열심히 모았는데 내가 왜 잘못한 거예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3억을 모은 사람은요, 지금부터 또 다른 동기부여를 하고 만에 어떤 뭔가를 이룰 수 있는 확률이 저는 훨씬 더 크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이러한 지금 시장 상황과 마인드가 저는 너무나 지금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러한 것들 하나씩 같이 내용을 공유하면서 조금 더 즐거운 투자를 우리가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부동산 생각하면 정말 우울하고, 너무 뭐 재테크 생각하면 우울한데, 우울하고 힘들면서 이런 영상들을 계속 본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재밌게 하나하나씩 알아가는 차원에서 이러한 영상과 신문 기사 이런 것들을 잘 읽으셨으면 저 또한 굉장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감사합니다.